오늘 하루도 힘을 내요. 서로를 안아줘요. 따뜻하고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행복한 가정 레시피 행가래. 오늘 훈육에 대해서 할 건데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사실 엄마들은 이미 내가 아이와의 관계가 어떤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약간 직관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이한테 잘 못하는 것 같아라는 죄책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더 배워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유도 내가 지금 얘랑 느낌적으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얘가 요즘 나한테 감정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는 사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을 사실 인터넷에서 훈육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혹시 해보신 분 있으세요? 훈육하는 방법, 다 3살 훈육법 여기 검색을 제가 많이 해봤어요. 한번 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가 나와요. 제가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훈육은 엄마들이 누구나 관심 있어하고 어려워하는 주제예요. 저는 이제 훈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표현을 썼었잖아요. 종합예술이에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훈육을 잘 하려면요, 일단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왜냐면 얘가 미숙해서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얘가 이러는 건지를 알려면 그 정상적인 발달이 어느 정도인지, 어디까지는 괜찮은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달 알아야 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의 기질도 사실 알아야 돼요. 왜냐면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이 행동이 옳다 그르다 말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얘기해도 신이 났을 때 꼬집는 아이도 있고요. 신이 났을 때에 그냥 혼자 크크크 이런 아이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의 차이도 고려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무엇보다 화내지 않는 훈육을 하려면요, 엄마가 감정 컨트롤 굉장히 잘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정서와 관련된 부분도 필요해요. 그리고 저만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네 번째는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한테 안 된다는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아이한테 마음껏 하게 해주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애들한테는 놀이란 말이죠. 그럼 놀이를 효과적으로 잘하는 것들이 보완을 해줄 수 있어요. 결국 훈육을 잘하려면 이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훈육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훈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 디테일하게 이런 훈육 방법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편하고 간단은 해요. 이렇게 훈육하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훈육하면 아이들이 꽉 잡고 힘주면 이제 아이들이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편하지만 아이마다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결국 집에 가서 했을 때 어떤 엄마는 그냥 운이 좋게 잘 맞고요, 어떤 엄마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훈육에 대해서 좀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훈육이 왜 안 되고 왜 되는 걸까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면서 제가 5개의 주제로 나눠왔어요. 뭐냐면 우리는 훈육을 하거나 놀이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를 생각해요. 아이와 대화를 잘하는 방법, 아이와 놀이를 잘 노는 방법, 아이에게 훈육할 때 좋은 방법. 근데 그런 방법들은 아이의 각각 특징에 맞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뒤집어서 그냥 이것을 하지 않으면 충분하다라는 개념으로 가려고 해요. 뭐냐면 이건 되게 보편적인 내용이에요. 모든 아이들한테 거의 해당되는 내용. 그래서 엄마가 훈육에 대한 좋은 스킬을 배워서 덧붙이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거는 엄마가 할 수 있으면 나중에 더 하는 거고요. 오늘 나눌 내용은 내가 이것만 고려하고 조금 조심해도 이 훈육이 아이한테 적어도 상처를 주거나 아이의 성격을 파괴하거나 나와의 관계를 해치거나 이러는 것만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이 워크북에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면서 장면이나 이런 걸 같이 참고하면서 갈 거고요. 다만 이제 그 내용들이 뒤에 조금 있기는 하니까 필요하시면 정리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하지 않기는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훈육 방법을 찾지 않기예요. 좋은 훈육 방법을 찾지 않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건데, 여기 워크북을 보시면 우리가 잠깐 시작하면서 지나간 훈육 방법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10페이지 보시면요. 상과 벌이라는 훈육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잖아요. 엄마들한테 이제 상과 벌을 얼마나 주세요 이러면은 처음엔 다 이러세요. 저 그렇게 아이 벌 많이 안 줘요. 저 아이한테 그렇게 물질적으로 보상 잘 안 줘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실제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훈육 방법 중에 하나는 상과 벌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이거 잘하면 이따가 코코몽 보여줄게. 이게 보상이에요. 네가 이걸 하면은 내가 이걸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로 소란스럽게 그러면 너 조용히 안 하면 이따가 그거 없어. 너 이따 집에 못 보게 할 거야. 이거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없애는 거죠. 이것도 꼭 손들고서 벌 쓰는 것만 벌이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없애는 것도 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상과 벌을 사용해요. 사실 이 상과 벌이요, 엄마들이 가장 편안하게 사용하는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야기해줄 때 전문가가 설명하기에도 되게 간단해요. 잘못했을 때 보상을 주고 잘못했을 때는 뺏으세요가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도 편하지만 엄마들이 적용할 때도 엄청 편한 거예요. 그래서 TV나 육아서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도 이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적절히 사용할 때도 있어야 돼요. 급하면 어쩔 수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하고 나면 이렇게 후회하는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상이든 벌이든요, 아이들은 자극을 오랫동안 받으면 거기에 익숙해지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그냥 아우 예뻐, 아유 잘했어 라고 칭찬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막 이러면서 좋아하지만 좀 지나면 이렇게 물건이 커지고요. 나중에는 애지간한 물건은 터닝메카드쯤으로 가야지만 타협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거 갖고 이렇게 역으로 딜을 하려고까지 해요. 근데 반대로 상만 문제가 아니라 벌도 마찬가지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벌을 주는 방식을 너무 심하게 사용하면 처음에는 그냥 이놈 이렇게 얘기해도 아이들이 반응하지만 자극에 익숙해지니까 나중에 정말 때려도 말을 안 듣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게 아주 나쁜 방법이다가 아니라 엄마가요, 아이를 다룰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템 중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면 이제 난감해지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주된 다른 방법이 아이템이 있어야 하고, 이 아이는 때에 따라서 내가 활용하는 건 괜찮지만 우리가 가장 익숙하다고 해서 이 방법만 사용하게 되면은 한계점이 오는 거죠. 발달을 들으셔서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행동주의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맛집을 많이 예를 들었죠. 우리가 어떤 맛집을 가가지고요, 여기 정말 맛있어 라고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진짜 맛있는 거, 위생적인 거, 분위기 좋은 거, 뭐 친절한 거,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요. 그 기준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내가 똑같이 나 좋은 식당 갔어, 거기 진짜 좋아 라고 했는데, 블로거가 추천했는데 갔을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광고인 걸 떠나서요, 그 사람과 내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의 행동을 배우고 연구한 학자들도요, 이렇게 관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의 행동이 똑같이 남을 때린다라는 행동을 했을 때요, 이 행동의 원인을 보는 학자들의 관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자의 학자들은 다 자기가 잘났다고 지금 얘기를 하죠. 내게 맞다고. 그러면서 아이한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방법들이 옳고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방법이라는 거죠. 행동주의적인 방법. 근데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효과가 빠르다는 거고요. 가장 안 좋은 점은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한테 역이용당할 확률이 되게 높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만큼 쉬우니까 아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이 우리가 검색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방법인데, 우리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했고 이해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옆에 있는 거는 생각하는 의자예요. 생각하는 의자가 원래 만들어진 진짜 원리는 진짜 생각하는 의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만든 의자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의자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한 이유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막 쏟아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이걸 쓸 때 몇 개월부터 할 수 있는지를 다 안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최소 5, 6세는 돼야지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서 우리가 인지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이미 지나간 행동에 대해서 다시 되돌려서 되감기 해가지고요. 뭘 잘못했지? 게다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느꼈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여기까지 사고한다는 게요. 5, 6세도 사실 쉽지 않아요. 생각하는 연습이 많이 되지 않은 아이. 사실 우리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이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원래 어린아이들한테는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이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내버려 두는 이유는 얘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엄마들이 이 방법을 많이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상과 벌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이 의자에 앉는 거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격리와 이 고립이 너에게 주는 벌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민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민감성이 높은 아이들 있잖아요. 이 벌이 끔찍하게 싫어요. 왜냐면 이게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나한테 너무 큰 공포인 거예요. 고립감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꼭 방에 가둬둬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 안 먹히는 방법인 거죠. 게다가 이걸 정말 생각하는 의자처럼 하고 싶으면 앉혀놓고 처음에 생각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서를. 지금 너는 뭘 했지? 좀 전에 하는 행동도 애들 잘 몰라요. 너가 뭐 했지? 엄마가 어떻게 말했지? 엄마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넌 그러고 나니까 엄마 이렇게 화난 거 보니 어떠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쭉 가야 되는데 생각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민한 애들한테 안 먹히고요. 두 번째는 자극 추구가 높아서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아서 어디에 앉아도 놀 수 있는 아이들한테 효과가 없어요. 생각하는 의자에 할아버지 앉혀놔도 얘네들은 손가락 가지고 막 창의적으로 막 만들어서 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훈육이라는 것만 생각했을 때는 앞에 너무 공포스럽다? 두 번째, 난 어디에 앉아도 놀 수 있다? 이 두 경우에 모두의 이 훈육법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 방법이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내 아이의 성향을 고려해서 선택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외에도 방법이 엄청 많기는 많죠. 이런 말투, 뭐 톤, 뭐 세게 얘기하는 게 좋다고 해서 세게 얘기했다가 낮은 톤으로 하기 위해서 낮은 톤을 했다가 뭐 남자애들은 머리를 자꾸 뚜껑을 열고 얘기해야 된다 이래서 막 그렇게도 해보고 눈도 마주쳐보고 씨름도 해보고 다 뭐 좀 심한 아이들 다리 사이에 끼고 막 힘도 줘보고 다 하지만 안 되죠. 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로 선택하는 방법이 3번 방법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한테는요 심리적으로 무기력감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난 열심히 노력했지만 어떤 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씨 그냥 맘대로 하자. 이게 우리도 모르게 생겨요. 그 마음이. 그러면 내가 노력했지만 되지 않는 아이의 행동에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면서 화를 내죠. 근데 이 화내는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이 뭐죠? 화를 낸 후에 오는 죄책감. 그래서 이제 낮에 막 잔뜩 버럭하고서 이제 밤이 되면 반성의 시간이 계속 찾아오고 제가 아침에부터는 조금 나아졌다가 아이를 어린이집 보낼 때쯤에 최고조로 달했다가 아이가 가 있는 동안 여유를 찾으면 약간 마음의 평안이 왔다가 저녁에 만나면 잠시 반갑고 예쁘니까 그래 짠해서 이제 잘해주고 이러다가 잘 때쯤에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나면 사실 그쯤에서 우리가 화를 한 번씩 내게 되고 그러고 나면 밤을 재우고 나서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의 방법은 그냥 봐도 좋은 방법이 아니지만 왜 안 좋냐면 결국 이렇게 됐을 때 훈육의 효과가 떨어지는 건 둘째치고 엄마가 엄마로서의 자신감을 되게 급속도로 상실시키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하지 않기가 좋은 훈육 방법을 찾지 않기, 검색하지 않기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우리가 대충 3개만 뽑아서 봤는데도 이 3가지가 얘기하는 게 다 달라요. 그리고 이 3가지가 출발하게 된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배경도 다 달라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이걸 구분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딱 1번 보고서 이거는 어떤 배경에서 행동주의에서 누구의 학자에서 나온 거야. 2번 방법은 뭐야. 우리 이런 거 몰라요. 모르는데 훈육이 당장 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너무 급급해가지고요.
닥치는 대로 책이나 검색을 해서 찾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1번을 썼다가 3번을 썼다가 2번을 썼다가 5번을 썼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가장 맹점은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비일관적인 양육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일관적인 양육을 엄마들은 그냥 엄마 나 물 마셔도 돼? 했을 때 언제는 돼? 라고 얘기하고 언제는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이것만 비일관적인 양육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이들이 느끼기에 나의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엄마가 너무 다양하게 반응하는 패턴 또한 되게 비일관적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아이를 이제 때려요, 친구들을. 근데 어떨 때는 엄마가 그래 네가 화가 나면 그럴 수 있다고 엄마가 생각해 라고 이제 막 공감을 먼저 갑자기 해줘서 아무튼 거기에 이게 뭐 하는 걸까 엄마가 왜 그러는 걸까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한 달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이제 방법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바꾸는 거죠. 그래서 탁 잡고 안 돼! 이제 이게 세게 얘기해야 된다고 낮은 톤으로 얘기해요. 그럼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계속 안 된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방법의 톤만 바꿔서 아이가 느끼기에는 엄마가 1번 썼다, 3번 썼다, 4번 쓰는 게 더 명확하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 어머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5세 무렵에 우리가 수많은 방법을 지금 사실 써본 거잖아요. 결국 어떨 땐 나도 모르게 화가 났을 거고.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훈육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애쓰지 않고 어떤 방법을 찾느냐 했을 때 훈육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페이지를 보시면 13페이지에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 그걸 그만두게 되는 이유는 뭘까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나씩 떠올려 볼게요. 뭐 때리는 꼬집는 행동이라든가 뭐 쓸데없이 고집을 부린다던가. 근데 이 아이의 이 행동이 너무 고민이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훈육 방법을 써봤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이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안 하게 된 걸까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실은 아이들의 마음에 내가 좋아하는 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내가 되게 좋아하고 신뢰하는 엄마 아빠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만둬요. 진짜 이런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 얘기할 것들은 더 많지만 사실 청소년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청소년 아이들은요, 인지적으로 다 이해하고요, 공감도 되고 원래는 다 되는 나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요, 잘못된 행동의 수준도 되게 높잖아요. 절도한다던가 이렇게 긁는 행동도 많이 하거든요, 애들이. 그런 되게 비행적인 가까운 행동을 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죠.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행동을 그만두는 경우가 생겨요. 내가 상담을 잘해서일까? 단지 내 상담 스킬이 좋아서? 아니면 그 사이에 엄마 아빠랑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는 거죠. 이 아이들은요,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그럴 거면 진작 이거 하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는 더 많이 혼나게 될까봐 더 많은 처벌을 받아서 학교를 심지어 잘리는데도 하잖아요. 세 번째는 잘못한 행동인 걸 깨달아서 잘못된 행동인 걸 아는데도 반항감 때문에 오히려 더 하지요. 네 번째는 고집부리가 지쳐서 절대 청소년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도 아이들은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멈추게 되는 경우를 보면요, 그 대상이 상담사여도 되고 학교 선생님이어도 되고 엄마 아빠가 본인들의 어떤 그걸 깨달아서 상담을 통해 아이한테 달라졌든 어떠한 경우에서든 그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요, 이 행동에 대해서 싫어한다는 걸 진심으로 느낄 때 그만둬요. 근데 이 원리를요, 아이들한테 그대로 가져왔을 때 첫째는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좋아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 좋아하는 게 단지 날 먹여주고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한 엄마 아빠는 첫 번째 나를 미워하지 않아. 그 네모박스 1번 보시면 나를 미워하지 않아 라는 감정이 일단 없으면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이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공감을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진짜 공감. 엄마 너무 힘드니까 도와줘 라고 했을 때 절대로 공감해주지 않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남편이랑 이렇게 있는데 아이가 발로 막 이제 차면서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남자아이들은. 근데
아빠가 저를 이렇게 안고서 도망을 못 가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뭐 영웅놀이를 좋아하니까 막 구해주러 와요. 근데 구해준답시고 자신의 영웅감에 취해서 발로 제 얼굴 막 밟는 거예요. 아무리 아프다 그래도 전혀 조절하지 않아요. 왜냐? 이게 자기가 진짜 그게 원하는 욕구가 있을 때는요, 남의 것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 없는 나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한테 우리가 공감에 바로 호소해갖고 뭘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는 방법이죠.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가 그래도 나한테 협력하게 하는 게 목표죠. 그래서 이 네모박스에서요, 우리는 마지막에 아이한테 하고 싶은 게 4번이거든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협력해 주는 거. 자, 우리가 훈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훈육을 나한테 무조건 복종해, 나한테 굴복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훈육을 하시는 엄마 아빠는 아무도 없어요. 그죠? 비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얘가 자기 얘기도 하고요, 나도 내 얘기 하고요, 근데 지금 여차저차 하니까 좀 해줘라,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아이가 그래 이렇게 해주기를 원해요. 그게 협력이에요. 근데 이 협력으로 가려면요, 아이가 욕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얘기하는 감정 조절, 행동 조절, 이런 단계로 가야 돼요. 그게 초록색 박스예요. 근데 초록색 박스에 닿으려면요, 어디가 전제돼야 되냐면 2번. 엄마 아빠가 지금 나 때문에 난처하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마음의 눈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이려면 다시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하지 않으니까, 나와 엄마 아빠의 관계가 돈독하니까, 이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뭉뚱그려져서 이제 이해가 안 돼서 하나씩 이제 쪼개서 갈 거예요. 자, 우리는요, 훈육을 할 때 보통 여기 훈육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해요. 그런데 훈육 방법이 검색해서 나오는 그 많은 얘기들이 제가 얘기했죠. 틀린 게 없다고. 틀린 건 없는데 단지 훈육의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그 양이 너무 비대하게 많아버리면 이 삼각형이 이렇게 거꾸로 꺾이게 돼요. 자, 원래는 훈육은요, 가장 뾰족하고 날카로워야 하고, 이 훈육이 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엄마와 아빠의 안정적인 관계가 먼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신뢰를 쌓는 일은 되게 좁히고, 아이한테 훈육의 거리만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아이한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 범위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훈육하는 방법을 찾지 않는 게 1번이었고요. 2번은요, 아니야를 많이 하지 않기가 이제 2번이에요.